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날이, 그죠? 날이 너무 좋죠? 네, 이런 날, 그죠? 놀고 싶죠? 그런데, 그죠? 이 공부를 안 하면 또 다음 주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한다? 모르겠어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그죠? 자기만의 기법이라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한 사람도 많아요. 아니,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죠? 어찌 보면 주식의 기법 중에서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좋아요. 그, 웹툰 만화였는데 요즘은 그 게임으로도 제작되던데 그 제목이 나 혼자 레벨업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주식의 어떤 공부, 주식 레벨도, 제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레벨업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죠? 약간, 뭐, 고수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꾸역꾸역 하는 거죠. 보여주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래 모여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그죠? 보여주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공부라는 것은, 노력 같아요, 노력. 레벨업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이유를 알면 느긋해진다. 대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일단은 질문하신 거 말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는 뭐 어떤 우리가 흔히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글이나 어떤 뉴스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보고 뭐 느끼려 하는 거죠. 동기부여 같은 거. 우리가 그죠? 워런 버핏 하면 그래도 현존하는 그죠? 현존하는 최고의 주식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죠? 워런 버핏의 절친 뭐 찰리 먼거 이런 분도 생각이 나는데 워런 버핏 우리가 매주 하다 보면 그죠? 버크셔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거기서 보면 많은 대가가 오고 가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보고 그 대가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깨우침이죠. 뭔가를 하나 깨우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 보니까 그 워런 버핏 이분이 지금 현금을 한 200조, 우리 돈이죠. 우리 돈으로 한 200조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어떤 뭐 기자나 경제 기자나 이런 어떤 뭐 참여한 어떤 뭐 객원 어떤 이런 분들이 막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왜 그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래요.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기라는 것은 수축 중이다. 그래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이길 자신이 없어서 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전망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사서 이길 확률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놨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죠?
최근에 우리도 현금 비중을 엄청 늘렸죠. 늘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답답하다.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 뭐라도 사야 안 되겠느냐. 이러다가 기회를 다 놓칠 것 같다. 근데, 그죠? 새롭게 사는 것은 아주 소량, 그것도 분할로. 그리고 기다리자. 그러니까 지겨워. 그죠? 답답하죠. 그러다 보면요, 한 번씩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에라이 하고 탈퇴,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지, 어쩔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 각종 경제 지표나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달력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표현의 방법의 차이인데, 갑자기 저보다는 워런 버핏의 이분의 생각을 전달해 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잠깐 바꾸자 하는 거죠. 워런 버핏 이분이, 그죠? 전 세계 경기가 수축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보통 연간 어떤 목표를 잘 말씀하거든요. 올해 내 목표는 수익률이 5%다, 10%다, 15%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이런 대가가, 이런 전 세계 주식 제일 잘하는 이런 분이 올해 내 목표는 따따블이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항상 제가 봤을 때 최고 수치가 한 15%?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이 한 5%만 넘어도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항상 어떤 그런 것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 지금 어떻죠? 신규주, 그죠? 도박판 벌어지고, 언론이라고만 말하기도 싫어요. 주식판은 그냥 찌라시도 막 하죠. 신규 공모주 그래 뜨면 한 50%, 60% 올라다, 그죠? 실패. 그죠? 실패래요. 참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죠?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투기판. 어쨌거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현금을 200조를 넘게 쥐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버핏이 그런 말씀을 하죠. 그전 같으면 내가 한 종목을 이래 사러 들어가서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지금은 100만 원도 벌기가 버겁다. 그만큼 어렵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는 뭐냐 하니까 제가 이래 주식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버핏입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 주식 외에는 저는 투자를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왜 그래요? 이유는요? 모르겠더라. 미국 주식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뭐 베트남도 투자해봤고, 인도도 투자해봤고, 일본도 투자를 해봤고, 모르겠더라 대체. 감이 없다. 모르겠더라. 어렵더라. 너무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주식 잘하는 사람이 주식이 어려워서 남의 나라 주식은 안 할 것 같다. 못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막 서학개미다, 막 중학개미다, 막 일학개미다. 온 나라, 그죠? 남의 나라 주식 다 사재기죠. 왜 그럴까요? 버핏 이분이 늙어서 그럴까요? 감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개미들처럼 스마트하지 못해서? 글쎄요. 그거는 각자 판단 내 맡기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미국 주식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정보도 뭐도 아무것도 없고 끽 해봐야 그죠? 그 메이저 누구나 다 아는 메이저 회사들, 그런 회사들 뭐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 외 종목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 주식은 안 해요. 감이 떨어지나 봅니다. 어쨌건요, 버핏이라는 이런 대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를 안 한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쭉 하다가 장세의 흐름이 변하면 나는 멈춘다. 스톱한다. 보유 종목은 보유 종목대로 들고 있고 또 현금은 현금대로 들고 있고 매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장세 전망이 불투명하고 흐름을 모르겠다 싶으면 멈춰서 본다.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저는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어떤, 뭐라 해야죠? 울림. 뭔가 좀 울림 같은 게 확 와닿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어떤 따라 하려고 하죠. 아, 이런 대가도 이래 겸손하게 주식이란 걸 하는데 그런 생각? 최근에 이분이 이제 버핏이 질문을 해요. 최근에 애플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애플. 한 400억 달러 이상 막 계속 매도를 해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애플을 왜 그래 많이 파느냐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세금 때문에 그런데요. 세금. 근데 과연 세금 때문에 그럴까요? 세금 내는 시기도 아닌데. 그죠? 결국은요. 어떤 기업이라는 거는 지금보다는 미래 전망이 밝다 싶으면 점점 비중을 늘려가고 지금은 정점에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좀 안 보인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세상은 끝없이 변한다. 그죠? 변하고 이런 워런 버핏 같은 이런 분도 계속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매수를 안 한다. 그리고 멈춘다. 모르는 기업은 절대 투자를 안 한다. 그분만의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닮아가고 무엇보다 배우고 느꼈으면 실천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자, 사슬을 접어두고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전환사채. 전환사채는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죠?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환사채의 조건은 다 틀리다. 또 이 전환사채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발행 조건. 대표적으로 뭐 리픽싱 아니면 뭐 표면 이자율 이런 것들을 막 봐야 되겠죠. 리픽싱이 없다. 뭐 표면 이자율이 제로다. 이러면 와, 뭔가 있는갑다.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하고 리픽싱 30% 적용하고 뭐 이자율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고 하면 아, 이 회사는 쓰레기다. 아예 관심을 안 둬야 되겠다. 뭐 대략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뭐 만기 전 취득 같은 경우도 나와요. 근데 만기 전 취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 조건이 틀리니까요. 어쩔 때는 만기 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을 한 주체가 누구냐? 회사 측일 수도 있어요. 그 전환사채라는 건 뭐죠? 결국 주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큰 호재가 있다. 그러면 뭐 발행 조건에 따라서 어떤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거를 대주주들이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막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콜옵션, 풋옵션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만기 전 취득을 했는데 그 주체가 전환사채를 받아간 상대방이 그냥 뭐 난 주식 싫어. 돈으로 돌려줘. 이런 경우는, 그죠? 좀 별로 안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반대로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 측에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막 받아간다. 이거는 뭔가 호재가 숨어 있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표면적으로 물량이 그만큼 확 증가하죠.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등록될 이전에 전환사채가 회사로 들어오면서 재무구조가 좀 탄탄해졌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뭘 했느냐. 그죠? 공장을 증설을 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인수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전환사채로 빚 갚았다. 채무를 갚았다. 이런 거는 또 안 좋은 케이스죠. 가장 안 좋은 거 바이오 이런 데서 운영비로 쓴다. 그거는 최악이죠. 운영비로 쓴다는 말은요. 그냥 전환사채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월급도 주고 회식도 하고 그냥 뭐 연구개발비라 해서 펑펑펑 써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다. 그렇지만 잘 파고들면 또 많은 힌트가 숨어 있어요. 전환사채를 100억을 발행했으면 한 곳에서 100억을 다 받아갔느냐. 여러 군데서 뭐 10억, 5억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누어 갔느냐. 이것도 또 변수가 돼요. 근데 한 군데서 다 받아갔는데 이 받아간 주체가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뭐 사채업자냐, 투자조합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딱 특정한 거 한 개만 두고 전환사채를 하면 뭘까? 전환사채는 뭐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그죠? 취득한다. 이게 어쩔 때는 취득해서 소각을 시키면 뭐 호재로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어쨌든 있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단적으로 이렇다 표현하기는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뭐, 역사란 뭐죠? 우리나라 역사란 뭐죠?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고조선부터 출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거기에 따라서, 그죠? 진도가 이만큼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다음 주는 보면 그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요소가 그 TSMC, 그죠? TSMC 그 실적. 4월 달 거. 주시장은 그죠? 찌라시는 기사는 항상 좀 자극적이죠. 타이틀을 보면 TSMC가 그 어떤 매출액이 급증했다. 60% 급증했다. 이래 나오는데, 전달은 한 1%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60% 급증을 한 거죠. 어쨌거나 호재죠. 그동안엔, 그죠? 약간 의심을 했어요. 과연 인공지능, 이 테마가 그만큼 매출로, 돈으로 보여주느냐, 연결되느냐, 이게 어떤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TSMC가 먼저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핫해, 실제 봐. 매출로 연결되잖아.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TSMC도 주가가 한 5% 이상 막 이래 상승을 했죠. 어쨌거나, 뭐 전년 대비 60%, 또 전월 대비 한 21% 급증을 했다는 것은 저 거대한, 그죠? TSMC가 급증을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큰 호재라 봐요. 그래 되면 다시 또 반도체 테마가 또 다시 핫해질 수도 있죠. 최근에 약간 숨고르기 들어갔어요. 조정도 나오고. 근데 얘가 다시 또 인공지능 테마로 팡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그죠? 또 시장은 연상작용을 하는 거죠. TSMC는 뭐죠? 파운데리죠. 파운데리의 실적은 결국 팹리스랑 연결이 되고, 그래 되면 또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환호를 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면 또 인공지능 테마가 순환매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또 뭐 반도체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 돌 것 같아요. 물론요, 이 인공지능의 순환매라는 것은 테마라는 것은 끝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최근에는 전력망도 결국은 그죠.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 시장이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그죠. 테마라 해도 과도하게 많이 올랐으면 최소 분할 매도 해주고 또 바닥이면 기다리는 거죠. 내 순서를. 뭐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해야지, 그죠? 빠르게 승부한다고 고점에 있는 것을 쫓아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다음 주는 아마 또 다시 TSMC 호재가 시장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 정시를, 그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뭐냐?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미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결국은 특별한 악재도, 특별한 호재도 없이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월가의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고용지표 얘도요, 뭐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고용지표도 미국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도요, 뭐 고용이라는 건 뭐죠? 고용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강범위해요. 근데 그 속을 또 뒤져보면 뭐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고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고용이 있을 것이고, 뭐 민간 고용이야 숫자를 좀 조작하기 힘들다 해도, 그죠? 정부 고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는, 그죠?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위치 무시 못하죠. 그 소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 저임금, 뭐 노동적인 집약적인 어떤 이런 일들은 이민자들이 하는데, 이민자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그죠? 결국은 그 이민자 통제 수치가 고용 지표로 또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고용 지표가 액면 그대로 뭐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단지 의도하는 바를 빨리 이해를 하는 거죠. 고용 지표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연준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러면 그 연준의 생각에 맞춰서 월가가 긍정으로 해석을 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뭐 선거 때까지는 주가가 약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구나.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그냥 방향만 잡는 거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도요, 시장은 해석을 달리해요. 경기가 호황이면 너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래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호황이고 미국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어. 엔비디아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뭐 구글도 좋고 다 잘 나오면 실적이 받쳐주는 장세다 해서 또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기업 실적이 나쁘면 기업 실적이 나쁘다 해서 폭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불황 조짐이 보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호재다.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본인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장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시장은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어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면, 그죠? 그 무슨 음모론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막 이래 하면서 그림자 정부 조작 뭐 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진실 거짓 그거를 떠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을 그러니까 금융을 어떤 제가 어떤 기초로 한다 해야 되나 이해하는 딱 기준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큰 틀은요. 미국이란 이 나라의 어떤 특성, 성향을 깔아두고 저는 해석을 하려 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뭐죠? 그죠? 어쨌거나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유일무이한 강대국.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금리 인하다, 강달러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그 어떤 큰 축은 저는 그래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 중심에서 세상을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채라는 걸 발행하죠. 그러면 그 국채는 누가 사줘요? 한때는 일본이 사줬고, 한때는 중국이 사줬고, 그죠?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국채는. 근데 그 국채는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겠죠. 그런데 국채는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강달러는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적으로 한 2008년 그죠? 금융위기 그때보다요. 지금 미국은 그때 그 당시보다 부채가 한 6배 정도 늘어났어요.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은 뭐죠? 달러가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그 당시보다 6배 늘어났으면 달러의 가치는 6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달러는 여전히 강달러죠.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이 만들어가는 거죠. 인위적으로. 첫째는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 외에는 미국 국채 달러 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절대 용납 못하는 건 뭐다? 어느 누군가 기축통화를 도전을 하면 끝장내버린다. 박살내버린다. 중국 시장을 이해할 때 제가 계속 그러죠. 중국은 힘들다. 잃어버린 30년 갈 수도 있다. 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끝없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한테도 보여주는 뻔뻔이라는 거죠. 일본이 기축통화에 도전했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듯이 중국한테도 똑같이 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은 포기하는 게 낫다.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중국 관련 웬만한 어떤 그런 업종은 다 빼버렸어요. 미국은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그래요. 어떤 기축통화를, 강달러를, 미국 국채를 도전하는 무엇도 용서를 안 한다. 그 말은 미국은 결국 뭐다? 막는 거죠. 누군가의 도전을 철저하게 막는다.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축통화라는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그 옆에서 돕는 것이 결국 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헤지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인들, 전쟁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뭐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불안해진다? 그러면 세상은 또 달러를 환호해요. 안전자산이라고. 막 달러를 선호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벌어져요. 지금도 계속 무기를 공급해주고 지원해주죠. 그 말은 뭐죠? 달러를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달러를 소비시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다 개념보다는 유동성, 남아도는 이 달러를 계속 소비시키는 거죠. 그래야 달러의 가치가 강달러가 계속 유지된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좀 해석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되면 결국은 미연준도 그죠? 어떤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결국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어떤 시장을 보면 훨씬 계산이 서더라고요. 1 더하기 갈로 했는데 합은 뭐 7이다. 하면 이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 고민을 할 때 막연히 이건 뭐지 경우의 수보다는 기축통화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관점에서 뭔가를 보면 어찌 보면 훨씬 조금 더 나았던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 뭐 언제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다. 그러면 굳이 정치 논리에서 움직이는데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다. 이래 해석을 하면 훨씬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해진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일부 잠깐 스톱하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